이것도 야, 여저. 야, chickens. I like chickens. 아, 그냥. 아유, 쫙쫙 붙네. 어? 아 진짜 맛있다. 아니, 치킨 저기 뭐야. 자주 좀 시켜 드시죠? 어제도 먹었어요. 어제도요? 네, 어제 먹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일일 일치 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자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치킨은. 네, 주변에서 다 먹으니까. 그리고 특히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치킨 배달하는 분과 맞아요, 만났을 때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흔적이 남아 있을 때. 그 안에 치킨 냄새가 나. 아, 정말 그때 미치죠. 아, 그 정재 교수님은 그거 알아요? 이 닭이 이 치킨이 사실 공룡이었던 거.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네. 얼마 전에? 네. 조류는 사실 공룡의 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조류 안에 포함되는 네. 새 어. 다 공룡이에요. 아예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공룡이에요, 공룡. 그러니까. 네, 저기 매운 공룡. 양념 공룡. 네, 양념 공룡, 프라이드 공룡. 근데 갑자기 왜 제작진이 우리에게 치킨을 줄까요? 그러니까 그냥 줄 리는 없을 텐데. 오늘 주제가 닭일 수도 있어요. 닭. 닭이 왜? 닭이 닭이 왜 나와요? 닭의 과학? 알 것 같아요. 뭐요? 공룡 얘기했잖아요. 네. 공룡이 없잖아요 지금. 닭 빼고 아니 새 빼고는. 근데 공룡이 사라졌을 때 사실 공룡만 사라진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생물들이 사라졌거든요. 우리가 생물 그 진화사에서 생물의 역사에서 대멸종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이렇게 그러면 닭으로 오늘 깔아놓은 것 주제가 약간 멸종과 관련이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아, 이거는 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지구 생태계에서 어마어마한 디스토피아가 펼쳐졌던 대멸종 사건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놀라운 이야기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아, 멸종 전문가입니까? 멸종 전문가. 멸종 무서운데? 이야기로 요즘 아주 핫하신 분. 저는 짐작이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분? 그분이시죠. 혹시 그분이요? 창문을 열어다오. 아이고 식사하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예. 왜 그래요? 제가 또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예. 제가 또 아버님이세요? 직속상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네. 저기 뭐야, 항성님은 저기 뭐야, 천문이잖아요. 천문인데 네. 그 전에 제가 과학관에 있었거든요. 네. 과학관일 때 관장님이셨습니다. 관장님. 제 동료였습니다. 아, 우리 관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저 모르는 분 많이 만나요. 예. 예. 저는 그 한때 대한민국 과학관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무려 12년 동안 관장만 하다가 퇴임한 이정모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취미는 관장. 시민은 관장이셨어요. 취미는 관장이세요. 저는 근데 이 대멸종 전문가는 처음 봅니다. 예, 아니 뭘 배우면 그쪽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대멸종과가 있나요? 대멸종은 주로 지질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운 좋게 독일에 유학할 때 네. 처음으로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자연사박물관이 뭐냐면 결국 멸종을 전시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멸종에 관심이 많아졌고 결국에 진화라는 것은 멸종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멸종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를 사람들이 뭐 멸종 전문가, 대멸종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는 대멸종 애호가 지금 애호가. 야, 범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또 애호가 좋아하잖아요. 예, 애호가인데 앞에 대멸종이 붙잖아요. 예,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니, 제가 그 공룡이나 삼엽충에 대한 히스토리는 예, 이제 제가 또 취미는 과학을 통해서 많이 좀 들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멸종이면은 아예 모든 생명체가 싹 다 죽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싹 다의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생명의 90% 정도는
흔히 말하는 배경멸종으로 사라졌어요. 배경멸종. 배경멸종이 뭐냐면 배경음악 같은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듯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 서서히 하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하고 그러죠. 특별하게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멸종이란 건 뭐냐면 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 상당히 많은 생명체가 예. 순식간에 사라지는 멸종을 대멸종이라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개체들이 그냥 순식간에 확 사라지는 거. 아주 짧은 시간. 얼마나 짧습니까? 보통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정도. 이거 짧아요? 수십만 년이요?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이면은 우리 천문학계에서는 약간의 오차 정도거든요. 한 1초 정도에. 아, 천문학은. 근데 인간이 수명이 그러니까 뭐 80살, 100살이라고 생각하면 네. 우리가 대멸종되고 있다라는 걸 인지도 못할 것 같은 너무 긴 시간인데요? 근데 진화의 스케일에서 봐도 네. 생명이 역사가 한 40억 년으로 잡으니까 네. 40억 년이니까요. 몇십만 년은 사실은 스케일이 진짜 크네요. 네. 그럼 시간은 짧은 그렇다 시간이죠. 쳐도 그 대규모로 여럿이 죽는다는 거는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이 죽어야 대멸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구에서 한 분야가 아니라 한 지역이 아니라 육상이든 해상이든 예, 예. 네. 그 지구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네. 한 최소한 75% 정도의 생물종이 사라졌다. 75%요? 예, 그 정도를 절반 대멸종이라고 그러죠. 오,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75%면요. 네. 인간이 거의 지금 80억 명인데 와, 80억 명이나 됐나? 75%면은 60억 정도? 75억 명. 네. 그냥 60억 명 이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가지고 대멸종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마리수가 아니라 종류예요. 종류. 그러니까 100종이 있었는데 75종이 사라졌어. 25종만 남았다. 그럼 대멸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종의 거의 75% 이상이 싹 다 사라진다. 그렇죠. 여기는 엄청나게 큰 대형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피니티 스톤으로 타노스가 딱 하면 타노스 50%밖에 50%밖에 안 되잖아요. 타노스도 50%인데 대멸종은 75%니까 근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종이 없어지는 거면 멸종이란 단어에서 종이라는 게 그 종을 말하나요? 아니면 끝났다는 종인가요? 종속, 과목, 강문기 할 때 그 종, 스페시스. 그래? 단어에 다 의미가 예. 있네요. 종이 없어졌다. 쫑났다는 뜻이 아니라 나 끝났다는 건 줄 알았어요. 대멸종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좀 근데 이제 걱정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예. 그런 일이 놀랍게도 지구상에서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라. 5번. 나는 지금 소행성 충돌밖에 모르는데 5번이나 했다고요? 제가 모르는 게 4번이나 더 있어요? 그렇죠. 고생대에만 3차례, 중생대에 2차례 대멸종이 있었어요. 근데 고생대 때 뭐 오르도비스기 끝날 때 한 번, 그 다음에 대봉기 끝날 때 한 번,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시기인 페름기 끝날 때 한 번, 3번 있었고 중생대에도 네. 트라이아스기 끝날 때 한 번 있었고 쥐락이 살짝 지나가고 그다음 백악기 끝날 때 알고 계시는 바로 그 5번째 대멸종이 근데 운석부에서 공룡 멸종할 때 지금까지 총 5차례 대멸종이 있었죠. 아니 근데 지금 처음 듣는 그 기가 많이 오브라도스키요? 오르도비스기, 오르도비스기. 오르노 오르도비스기. 그때는 기는 뭐 시기할 때 그 기고요. 오르도비스, 대본, 그다음에 페름, 네. 트라이아스, 트라이아스, 그다음에 백악. 백악. 백악은 뭐 백악기. 한글로 돼 있으니까 오르도비스.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좀 쉽게 외우는 방법 없을까요? 있죠. 그냥 순서만 알면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앞 글자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캄 오실 때 석탄 포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창피하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캄 오실 때 석탄 포시면 튀김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샤워할 때 캄 오실 때 석탄 포시면 튀김지포 100마리 오실 때 드릴게요. 석탄 포시면 튀김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캄 오실 때 석탄 포시면 튀김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샤워할 때 이게 기억나면 돌아가실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캄 오실 때 석탄 포시면 튀김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근데 정작 이것만 그 알고 뭔지는 자 캄브리 형이 그 다음 거를 외워야 되는데. 아니, 그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책에 나오니까. 오케이. 캄은 캄브리아기, 예. 오르는 오르도비스기. 예, 예. 그건 시간이 걸려요. 입에 익는 데까지는. 근데 누가 먼저만 알면 되는 거죠. 순서만. 순서만 알면 됩니다. 아니 저기 캄브리아기는 제가 이제 알죠. 영국 웨일즈. 예. 삼엽충 화석 있는 그 지층이 발견된 예. 웨일스 캄브리아기. 예.
근데 이제 웨일스의 그 라틴어가 캄브리악이라고 예, 맞아요. 예전에 저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사살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름들도 약간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지역에서 따옵니까? 페름기, 그러니까 고생대에 끝났던 페름기는 러시아의 그 도시 이름입니다. 처음에 그 페름 지역에서 예. 페름기 지층을 제일 처음 발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 정하기 좋은 거야. 페름 지역에서 발견했으니까 페름기라고 하면 되겠네. 아, 심플하네요. 딴 곳에서도 이 시대에 지층이 있으면 네. 페름기라고 하는 거야. 네, 페름기. 왜? 내가 페름기라고 정했으니까. 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원래 그렇게 합니다. 먼저 이름 붙인 사람이 최고예요.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신대륙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 예, 나 이름이 남잖아요. 그럼요. 그럼 오르도비스 오르도비스기도 또 웨일즈에서 발견했어요. 아, 웨일즈요. 진짜요? 예. 그 웨일즈의 지역에서 예전에 오르도비스라고 하는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부족 같은 켈트족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켈트족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오르도비스족이 살았으니까 오르도비스기라고 너무 이름을 간단한데. 붙여버린 거죠. 거기 그 종족이 살았으니까 그 종족에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만약에 거기를 만약에 단양에서 발견했으면 네. 단양기에 쓸 거예요. 와, 대박. 그다음 또 예. 트라이아스기. 트라이아스기. 트라이아스기는 트라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네. 세 개. 세 개. 트라이아스기는 네. 독일에서 발견했는데요. 네, 거기다 진흙층이었어요. 근데 네. 세 개의 층이 너무나 선명하게 선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아. 여기 한 층이 딱 있어.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뻐. 그러니까 세 개 층에서 트라이아스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세개 층이니까 트라이아스기. 예, 세 개 층에 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좋은 층이다 뭐 보였고. 거기 지역명은 아니네요. 그 부족 이름도 지역명은 아니고. 아닙니다. 예. 오, 예. 그 다음에 백악기. 백악기. 백악기는 뭐냐면 백악이 뭐냐면 우리 옛날 분필이 있잖아요. 예. 그 분필이 백악이에요. 그래서 백묵이라고 얘기하는. 백묵.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옛날에 주로 조개 껍데기, 산호 껍데기가 꽉 눌린 거예요. 네. 옛날 바다 지층이었겠죠. 그게 딱 솟아 올라와 있는 지층인데, 근데 그게 이제 크레타거든요. 그래서 크레타기, 그 백악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특성에 따라서. 아 그럼 백악기라는 거를 영어로 하면은 크레타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라틴어로 크레타예요. 크레타시어스 하는 네, 크레타. 근데 그걸 영어로 형용사에서 크레타시어스를 하는 거죠. 어쨌건 제일 처음에 그걸 발견한 사람이 어떤 특권이다. 이름 붙이는 거죠. 예, 왜 예. 곤충도 그렇고 네. 뭐 공룡도 그렇고 첫 별도 번째 그래요. 유전자도 그래요. 원소도 그래요. 소행성도 그렇고. 아, 근데 우리 쪽은 그런 게 없네. 근데 왜 뭘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나누는 거예요? 이걸 이어지는 시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명들이 달라. 이게 이 정도까지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변화가는데 여기서 여기는 너무나 다른데 이걸 같은 시기라고 묶을 수는 없을 것 그래서 같아. 이 세대. 얘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1차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오르도비스기가. 1차 대멸종. 그렇죠. 1차 1차 대멸종이 오르도비스기. 그러니까 이유들이 있어요.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때는 네. 지구가 전체로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네. 지구가 얼음 덩어리가 돼요. 너무 추웠겠네. 얼음 덩어리 되는데 왜 사라지냐? 비가 내리면 비가 다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지구 전체가 얼어버리니까 육상에 비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다로 내려갈 물이 바다로 내려가지 못해. 그러니까 바닷물이 낮아지잖아요. 네. 근데 바닷물 깊은데 뭐가 문제야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명체는 깊이 200m 정도의 얕은 바다에 삽니다. 근데 갑자기 바닷물이 낮아지면 얕은 바다는 깊이가 확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서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오르도비스기. 예. 첫 번째 오르도비스기는 얼음. 추워서. 추워서. 예.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대멸종이 오는 건데 도대체 그때는 왜 추워졌는데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또 뭐야? 온실가스잖아. 이산화탄소 줄어드니까 추워지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지금까지 대멸종은 다 대부분의 경우가 더워지면서 생기는데 네. 추워졌을 때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대멸종 때였고요. 두 번째 대멸종 때 대범기 때는 이미 육상에 생물들이 꽤 많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얼음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녹았겠죠. 그 시대가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났죠. 예. 육상에도 생물이 생기고 나무들도 많아. 양소리도 생기고 그럴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쯤 되니까 육상에 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산화탄소 빨아들이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온도는 또 낮아져. 근데 거기다가 풍화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식물들이 막 자라니까. 그래서 왜 풍화작용이 나니까 어떻게 육상에서 해양으로 자꾸 뭔가 흘러내려가요. 뭐 토사들도 내려가고 이인이나 질소 같은 것도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다에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거죠. 부영양화가 일어나니까 뭐냐면 산소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그러니까 생명체들가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즘 녹조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마치 비슷한 거예요. 네. 또 그때는 같이 복잡했는데요. 운석도 부딪히고 탄저가 화산도 터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네. 대봉기는 근데 그 과학자분들도 대봉기는 좀 많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화산 같은 게 빵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묘하니까요. 그러니까 묘한 증거들이 예, 예. 막 산재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싫어하죠. 많이 좋습니다. 저희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그 5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세 번째 대멸종이 일어날 때는 해름기 끝날 때 네. 갑자기 산소 농도가 지구보다 낮은 20%까지 떨어집니다. 생명들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가장 큰 문제는 화산이었어요. 그때 이때 정말 카오스였어요. 아, 화산이요? 지금 저기 시베리아에 보면 시베리안 트랩이라 그래가지고 현무암 덩어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현무암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면 유럽 대륙만큼 커요.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에 있는 트랩이요. 예, 현무암 덩어리가. 두께가 얇은 것은 400m, 두꺼운 것은 3km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화산이 터졌겠어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100만 년 동안 계속 터져요? 100만 년 동안 타다가 막 수십만 년 터지다 1, 2만 년 쉬고 수십만 년 터지다 1, 2만 년 쉬고 그래서 100만 년을 계속 되는 거예요. 화산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햇빛 가리고 추워지고 광합성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 화산재에서는 온갖 가스들이 나와.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나온단 말이에요. 다 산성 물질이에요. 산성 물질이 대기 중에 꽉 차니까 비가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산성비가 내리죠. 해양도 산성화되고 토양도 산성화됩니다. 그럼 못 살죠. 이런 문제가 계속 겹치고 나니까 생명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생명의 95%가 멸종하고 5%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게 바로 중생대죠. 95%요? 95%가 다 날아가 95%가요? 예. 싹 다 화산 때문에. 100종 가운데 95종은 한 마리도 살지 못하고 싹 다 죽어서 멸종하고 5종이 살아남았는데 온전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었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야, 근데 그래도 멸종을 안 당한 게 진짜 대단하긴 한데 95%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세상 끝났다. 그렇죠. 끝났는데 네. 누군가 살아있잖아요. 빈방이 많은 거야. 새로운 생태적 틈새, 빈방이 있으니까 하나씩 옮겨가면서 또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해 나가는 거죠. 네 번째가 트라이아스기 때는 뭐였죠, 원인이? 세 번째랑 네 번째가 거의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세 번째 대멸종, 고생대, 중생대 넘어간 대멸종과 네 번째 대멸종은 그 스타일이 똑같아요. 화산. 예, 주로 화산 활동으로서 일어납니다. 화산으로 인한 기후 변화. 네. 트라이아스기. 트라이아스기 말에 또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또 네 번째 대멸종이 오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공룡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대멸종은 이제 공룡이 멸종하는 건데 6,600만 년 전에 또 운석이 지름 10km, 10km면요 한라산 높이 5배예요. 그 어마어마한 운석이 꽝 시속 7만 킬로미터 속도로 시속 7만 멕시코 킬로. 유카탄 반도에 꽝 충돌하면서 끝나고 말았던 거죠. 그 어마어마한 열폭풍과 쓰나미 때문에 단 30분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공룡들이 사라집니다. 30분 만에요. 30분 만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충격으로 지진 나죠. 예. 지진 날 때 화산 터지죠. 예. 화산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세 번째 대멸종 같은 같이 그런 일이 섞여버리고. 있으니까 싹 사라지면서 결국 육상에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됐죠. 야, 관장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아, 빠져드네 막. 그죠, 그죠. 이렇게 빠져들어요. 근데 쏙쏙 들어와요. 네. 마법이에요, 마법. 근데 항상 중요한 게요. 다섯 번째 대멸종도 사실은 화산이 커요. 마지막에 운석이 붙여서 꽉 끝나지만 사실은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인도의 데칸고원을 만드는 화산이 터집니다. 그래서 공룡량이 확 줄어들어요. 이만큼 있는 거예요. 터진 다음에도 다양성을 좀 더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운석에 끝장나지 않고 지금도 공룡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죠. 이거 지금 공룡이랑 같이 주라기 월드 봐요. 공룡이랑은 같이 공생하기 힘들죠. 지금 몇 편을 만들었는데 매번 사고가 나요. 같이 있으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요. 스칼렛 요한슨 누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룡이 남아 있다면 네.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등장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궁금한 거 또 묻습니다. 이 멸종의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 게. 그건 저도 궁금해요. 이게 뭐 기온이 떨어졌다. 2차 때 뭐 갑자기 기온이 확 추워졌다. 이런 거를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게 또 의외로 방법이 많이 있어요. 일단 우리 이런 동위원소라는 게 있잖아요. 동위원소. 산소도 가벼운 산소와 무거운 산소가 있어요. 결국 같은 원소인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얘네들을 다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산소의 동위원소들, 탄소의 동위원소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똑같은 산소인데 네. 16이랑 18이라는 게 이 핵을 양성자랑 중성자가 구성하는데 얘네들 숫자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더 무거운 녀석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가벼워요. 맞아요. 산소 16짜리와 산소 18짜리가 있는데 네.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증발하죠. 증발해요. 근데 증발하는 게 누가 증발 잘하냐면 가벼운 게 잘 증발합니다. O16짜리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바닷속에는 O18짜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겠죠. 그 퇴적물에 보면 O16의 그 비율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디에 뭐 박혀 있어요? 이게 그 지질화학적으로 증거가? 예.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선 지질학? 지질화학이라는 예, 분야가 예, 있어요. 예. 층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겁니까? 네, 돌을 봐서 네. 그 속에 산소가 어떤 게 얼마나 옛날 봐서 이 비율 갖고 여기는 더운 곳이었다. 여기는 높고 추운 곳이어서 만년설이 있었다. 이런 걸 볼 때 쓰고 이게 급격히 바뀌는 게 이제 멸종 때 또 일어나니까. 그 걔는 붕괴는 하진 않아요? 58? 붕괴는 둘 다 안정한 안전자. 그러면 쉽게 그걸 알 수가 있네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거의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범기 말에는 또 이때는 왜 대멸종이 일어났어? 이때 산소가 되게 부족했을 거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퇴적층을 보면 쉐일이라고 했거든요. 쉐일층이 뭐냐면 고은 진흙층이야. 진흙층. 근데 그때가 까만색이야. 예. 땅이 까만색. 산소가 부족할 때 까만 땅이 만들어지거든요. 왜 그래요? 그 요즘에 많이 보는 게 몰리브데넘이라는 금속이 있어요. 네. 얘는 산소가 부족하면 바다나 이런 데 있는 황이랑 만나가지고 우리가 황 두 개에 몰리브데넘이 붙은 그런 이황화 몰리브데넘 물질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까만색이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얘네들이 점점 바다에서 쌓여가지고 까만 층이 나온다가 요즘 계속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대봉기의 그 까만색 쉐일의 그 까만색을 만들 만큼 몰리브데넘이 그렇게 많은 원소인가요? 그 정도는 되죠. 공기 속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서 영양소로 만드는 역할이 몰리브데넘이에요. 그래서 몰리브데넘 양이 많았나 적어졌나를 가지고 멸종이 오나 안 오나를 추론을 했더니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그 대멸종에서 한 100만 년 전부터 몰리브데넘이 감소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작용하던 게 없어지니까 질소도 못 쓰게 되고 다른 문제가 돼서 다 쌓여버리는 거예요. 질소 고정. 질소 고정 지금도 몰리브데넘이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원소로 쓰는. 자, 그러면 5차 대멸종의 원인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로 찾는 거예요? 또 이것도 지질로 보는 겁니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요. 거기에 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어요. 뭐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다는 뜻은 뭐예요? 쓸만한 이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복잡하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공룡들이 미쳤어요. 공룡에서 상사병에 빠졌어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완전히 화석이 달라져요. 예. 멸종한 생명체 어떻게 아래층에는 화석이 나오는데 딱 그 다음 층 딱 안 나와. 네. 한 마리도 안 나와. 이게 멸종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대멸종 때의 가장 큰 증거였고 또 다섯 번째는 그 우리가 한 6,600만 년쯤 전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층에 아주 얇은 층에 전 지구적으로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왕창 발견됩니다. 이리듐은 지구에 거의 없는 원소예요. 근데 주로 어디 있어? 운석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행성에는 꽤 흔한 원소예요. 소행성이 많으니까. 이게 뭔가 그냥 꽝 부딪혔다는 거죠. 때렸구나. 근데 그게 그냥 전 지구적으로 펼쳐졌으니까 이때 이 증거가 그냥 명확해진 거죠. 홈 같은 게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큰 그 칙술롭이라고 하는 칙술롭의 분화구가 위성이랑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아 위성을 써서 확인했어요. 거의 아예 파여 있어요. 날아가가지고 바다처럼 물이야. 물로 파여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한 그래서 방으로 100개 그 이론이 싹 다 정리가 됐네요. 정리됐죠. 근데 아직도 한 0.01% 사람들은 안 뭐 믿어요? 다른 이야기 합니다. 근데 항상 그래.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봤어 하는 건데 본 사람 없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논리가 나온다면 꽤 더 근사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나 명확한 증거라고 방식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소행성인데 지름 아까 10km짜리라고 그랬잖아요. 10km. 전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작살낼 정도인가? 라는 그런 의문들을 좀 갖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큰 게 10km짜리가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 속도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걸 우리가 운동량, 운동량이지. 다시 말해서 충격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10km짜리라도 그냥 7만 킬로, 7만 킬로도 저는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네. 아니 어떻게 7만 킬로짜리 소행성이 돌아다니냐고요 우주에. 있죠. 아니 300km, 200km 이런 것도 게임하다 보면 엄청 빠른데 7만 킬로면은 천문학자들에게 그 정도는 본 적 있어요? 그 7만 킬로 행성 움직이는 거 이런 거요? 그걸 본는 게 아니고 지금도 움직이는 천체 움직이는 속도들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움직이고 지구가 있는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돼요? 초속 30km. 네. 초속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과 그다음에 안 떨어지고. 태양이 도는 거죠. 태양이 네. 우리 은하 중심을 도는 건요. 초속 220km. 그렇죠. 제가 이런 크기에 대한 폭발 이런 걸 항상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 보통 한 3, 40m짜리가 원자폭탄 한 500개 정도라고 하고요. 100m짜리면 대도시가 증발을 해요. 그냥. 100m짜리 우리 지금 100m 달리기 할 때 그 100m짜리 100m면 뭐 거의 뉴욕 이런 게 그냥 아무것도 안 나고 증발할 정도. 당연히 영향도 있고. 쓰나미 확 화산 활동이 화산 활동이라든지 건드리고. 지구라든지 지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떨어졌을 때 충격보다는 그 부수적인 효과들로도 또 많이 나타나죠.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아마게돈 네. 딥 임팩트 네. 그런 영화 보면서 예. 악몽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저도 재난 영화 지금도 보면 솔직히 두렵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다시 소행성이 온다고 쳐요 우리 지구로. 네. 그러면 7만 킬로의 속도는 몇 킬로 이내가 안전합니까? 그나마 무슨 소리? 소행성 크기. 크기 자체가. 크기가 안전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 멸종이 안 될 것 같다. 지구 반대편에 떨어지면 그래도 리밋이죠, 난 리밋. 산다. 리밋. 최근에 떨어졌던 얘가 있잖아요. 네. 첼리압 2013년도에 네. 첼리아빈스키 운석이라는 게 떨어졌어요. 하나 그 떨어졌어요? 블랙박스에도 찍히고 예, 봤습니다. 뻥 하고 터지면서 예. 떨어졌는데 예. 그 운석의 크기가 크기가. 한 15m? 15m 내외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2024 YR4라는 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오고 있습니다. 지구로 소행성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m에서 100m 크기. 40m짜리면은 최소 40m. 부딪힐 확률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가 넘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뭐 데프콘 발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사에서 이제 출동해야죠. 브루셀리스. 지구방에서. 근데 지금은 이 소행성이 우리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단계여서 2028년도에 다시 한번 돌아온다고 그러거든요. 궤도가 4년 주기여가지고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떨어질 거예요. 갑자기 떨어진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그 지나간다고. 확률이 확률이 충돌을 할 수 갑자기 있는 지구에 확률이 떨어진다고. 아니, 이분이 지금 좀 불안이 있으시잖아요. 항상. 맞아,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섭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DNA 자체가 이런 멸종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라질까봐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들 이제 멸종 이야기만 뭐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는 게. 네. 저는 궁금한 게 나머지 25% 애들 있죠. 75%가 멸종하고 예. 75%가 멸종하고 살아남은 25%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1차 대멸종 때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확 떨어져서 네.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어떤 동물들이 살아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추위에 강한 애들 아닙니까? 조그만한 애들. 벌레? 또 우리 벌레는 저 육상에 사는 동물이잖아요. 네. 이 육상에는 바다. 아예 아무도 안 살고 있었어요. 바다 네, 별로 바다에 쪽인데 살고만 깊은 데 사는 있었는데 애들. 일단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애들이 살아남아요. 무조건 작은 애들.
칼로리 일단 대멸종 때는 작은 애들이 살아남아. 왜?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소식하는. 먹을 때 별로 없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 1차 대멸종 때 살아남은 동물 대표적인 게 완종류하고 뭐 갑주어 같은 동물이에요. 갑주어? 갑주어는 이제 갑주어는 좀 가보시는 거예요? 어른데 왜 이렇게 약간 외골격에 있는 단단한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진 대사가 물질 대사가 추운 곳에서 조금만 먹고도 잘 버틸 수 있는 우연히 자기가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완족은 연체 동물 아니에요? 이 완족은 그냥 생긴 건 조개처럼 생겼어. 우리 웬만해서 이게 조개인지 완종인지 구분 다 못하게 된 건데 그거 뭐냐 단단한 석회질 껍데기로 보존돼 있어서 이거 환경을 잘 버텼던 거고. 보호대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애들이 주로 예. 살아남게 됐습니다. 1차 때요. 1차 때. 추운 데서 살아남은 애들은 완종류하고 갑주어. 갑옷 있는 애들, 뚜껑 있는 애들. 예. 2차 대멸종 때는요. 살아남은 친구들이요. 산소가 사라졌다고 말씀해 산소 많이 주셨잖아요. 줄었는데 이제 페어라는 물고기. 폐요? 예, 페어. 허파가 있는 물고기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고기가 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파 비슷하게 가지고 다리도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육상으로 올라오는 중간 단계쯤 되는 어류가 예. 있는데 걔는 결국에 육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여전히 바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대 때 살았던 그 페어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회호흡을 하면서 그래도 좀 적응을 할 수 있었다. 뭔가 또 다른 장치를 가졌던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자기가 갖고 있는 장치가 지금의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장치였던 거지. 주류 어류 중에 살아남은 거는 사실 상어예요. 상어는 4차례의 대멸종을 2차, 3차, 4차, 5차 4차례의 대멸종을 견뎌내서 아직도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살았던 상어가 지금 지금의 살고 있는 건 상어하고는 다르겠죠. 아니야. 네. 하지만 상어류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상어는 되게 유연해요. 서식지나 먹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고집 피우지 않아.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먹고. 주어진 환경에 잘 살고 네. 보통 보면 그 오래 살아남는 대멸종을 살아남는 놈들 보면 편식하지 않아요. 어린이 여러분, 편식이 그렇게 나쁜 겁니다. 당근과 콩을 먹여야겠다. 세 번째, 네 번째 대멸종도 이제 좀 선생님. 세 번째 대멸종 때는 정말 95% 생명체가 멸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살아남은 동물들이 일단 곤충들이 많이 살아남어요. 곤충이요. 작으니까. 작으니까 어디에 숨어 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악어류들, 악어요. 악어류들이 좀 이렇게 살아남고요. 1차 때도 보통 보면 그래도 갑옷이 있고 단단한 애들이 맞아요. 살아남잖아요. 그런 게 약간 좀 뭔가 공통점이 좀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조그만 놈들이에요. 조그만 놈들. 조그만 먹어도 되는 애들. 아까 그 갑주어는 1차 때 살아남은 애는 단단하잖아요. 얘도 3차 때도 살아남나요? 아니요. 그 전에 죽어요 이미. 네, 그 전에 일찍 사라집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 갑주어는 뭔가 이제 운동성이 좋지가 않아. 근데 좀 더 유연한 물고기들만 등장하는 거예요. 먹어야 될 먹이는 똑같은데 갑주어보다 이 친구들이 더 잘 먹어. 그러니까 어때? 식량 활동을 못하니까 점점 작아지고 개체 수는 줄어들고 알을 많이 못 나니까 그렇겠네요. 짝짓기 못하고 사라지게 마는 거죠. 더 센 애들이 갑자기 이제 등장하니까. 주로 경쟁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통 90% 생명들은 배경 멸종으로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배경 아주 작은 차이. 다른 생명들은 이게 차이인지도 몰라. 근데 왜 사라지냐? 경쟁자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뭐 세 분이 계속 고정을 계신데 누군가 고정하고 싶어. 세 분 중에 누가 한 분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좀 위협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맞는 좋아서. 말이죠. 예, 분위기 그게 좋아서. 경쟁이고 서바이벌이죠. 예, 그렇죠. 다들 대멸종이 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지금 뭐 갑옷도 없고.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벙커라는 게 있잖아요. 아, 벙커요? 네. 아니. 벙커가 뭐 살았어요? 아니 좀 이제 불편하십니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은 저번에 디스토피아 하고 많은 조언을 주더라고요. 아, 지금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땅 보러 다니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인서울 에서 벙커 만들기 쉽지 않을 걸? 아니, 농담이 아니라 네. 스위스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네. 걔네들은 진짜로 있죠. 벙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철문 이만큼 두꺼운 철문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면요. 거기에다가 부엌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많아요. 되게 벙커니 이게 다 소용없는 일인 게 그러니까 멸종이란 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상태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네. 물론 내가 80살, 100살 살다 죽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내가 벙커에 들어서 새롭게 짝짓기해서 내 후손들을 남기고 내 유전자를 퍼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멸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개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나는 조금 버틸 수 있어. 근데 딱 나가봤더니
내가 짝지어서 새롭게 개체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없어. 네, 어차피 개체가 사라지면 네. 끝이다. 우리 보러 다니는 땅은 다른 쪽에 활용을 해보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면 또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예. 그 당시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아, 그럼 우리는 무조건 멸종이네요. 근데 상어는 최고 포식자잖아요. 해양 생태계에서. 범고래가 또 범고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상어 지금 우리 백상아리만 생각하지 뭐 딴 상어들이 최고 포식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멸종이 돼도 곤충들은 끝까지 살아남. 그러면 승자는 역시나 갈로아네. 아, 갈로아는 왜 승자한 거예요? 갈로아가 곤충이 아닌데. 아니. 곤충을 먹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곤충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 마음이 최종 승자가 아닐까요? 대멸종 오면 저는 가고 예. 초파리나 꼬마 선충 살아남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애들은 기억하겠죠. 저를요? 예. 뭘로요? 학살자로? 본인 힘으로 학살자라고 막 이렇게. 이해해. 원장님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까지에 걸쳐서 멸종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오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소행성이 와서 때렸으니까 그러면은 그 시기는 좀 빠르지 않았을까요? 멸종했던 시기는? 짧긴 했지만요. 그래도 몇만 년 단위예요. 그래도요? 몇만 년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들이 만만찮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6번째 대멸종 때도 나는 그럴 거라 생각해요.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6번째 대멸종 벌써 시작했죠. 네, 대멸종이 시작이 여섯 번째 됐다고요? 대멸종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요? 네, 저는 6번째 대멸종을 1950년에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무슨 있습니다. 말씀이세요? 50년 그러니까- 전에 이미요? 예, 이미 시작됐죠. 우린 다 대멸종기에 태어난 거예요. 멸종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번성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보면요, 그 최근에 멸종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번째 대멸종, 또 요즘은 인류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류세. 왜 이름에 인류가 붙죠? 5차례 대멸종과 달리 6번째 대멸종은 인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멸종이야. 그래서 인류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누가 정해야 돼? 지질학자들이 정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지층에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특별하게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한 1945년, 195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945년부터 뭐예요? 핵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네요. 멸종이 시작됐네요. 그 1950년 지층부터 보면요. 예. 그러니까 전 지구에서 방사선이 검출돼요. 하도 핵실험을 그 전까지는 방사선이 그렇게 많이 자연 방사선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자연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방사성 물질이 예. 그때 처음 생겨나가지고. 예. 또 확실히 보이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 그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지는 거예요. 항상 이럴 때마다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암모나이트 하듯이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어떻게 뭐가 확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닭이에요. 닭이요? 닭이요. 왜요? 닭뼈요? 갑자기 닭이요? 네. 갑자기 전 세계 모든 땅에서 닭뼈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게 뭐 사위나 와야 잡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닭 먹다 남겨놨잖아요, 지금. 와, 그냥 지불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언제 먹습니까? 한국 사람이 1년에 프라이드 치킨은 몇 마리나 먹을 것 같아요? 한 50마리 먹나요? 한국인이 먹는 프라이드 치킨이요, 1년에 10억 마리입니다. 10억 마리요? 우리만요. 한국 사람. 한국 한국 사람만. 사람이 10억 마리 많은 것 같지만 10억 나누기 5천만 해봐요. 20마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20마리만 먹나? 훨씬 많이 먹죠. 왜 5천만 명 안에는 이빨이 안 난 갓난애부터 이빨 다 빠진 할아버지도 있고 채식주의다 스님도 있잖아요. 죄송해. 죄짓네. 고해성사를 죄지었네. 죄지어서 훨씬 내 돈 많이 주고 먹어요. 죄지었네. 제가 2023년에 76마리를 먹었대요. 근데 지금 얘기가 그냥 닭을 많이 먹어 지층에 닭이 나왔다지 이거 먹었다고 우리가 멸종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또 지적을 근데 해주셨습니다. 왜 갑자기 닭을 집으셨어요? 왜 닭이 중요하냐면 그 인류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먹게 됐어요. 왜 1920년부터 공장식 양계를 하면서 닭이 먹기 쉽게 된 거죠. 그 우리가 캄브리아기 하면 삼엽충. 삼엽충이 그 지층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인류세를 지질학적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정의할 때 이 닭뼈가 생물학적인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우리는 멸종에 좀 접어들고 있다. 이미 아, 근데 접어들었다. 사실 먹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야, 종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 하나랑 지구 기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게 가장 큰 위험이죠. 가장 큰 위험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우리 농사 짓기 전에 2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1만 년 동안 4도가 확 올라갔어요. 최근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어요. 지금은 생태계가 적응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생물 다양성 속도는 떨어질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방이 점점 작은 한 방에도 끝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곧이에요, 곧. 그러니까요. 곧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6차 대멸종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약간 네. 직전이라고 생각해요. 6차 대멸종 직전이다. 네, 여전히 예. 갈림길에 있는 것 같고 네. 6차 대멸종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인간이 멸종할지 안 할지에 달렸다. 인간이 생각보다 빨리 멸종하면 저는 대멸종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인간이 멸종을 하면 대멸종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뭐 진화생물학자로서 탈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속도가 문제인 거지 절대적인 지구의 온도 자체는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역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덥다고 그 더위에 적응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워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에어컨 틀면 되죠. 뭐가 문제일까요? 더워지면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 그 2010년에 우리 중동의 봄, 중동의 민주화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왜 1년 사이에 다 나라가 다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기후변화. 식량 문제. 식량 문제예요. 그 전에 이 두 해 동안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여름에 폭염이 들어요. 맞아요. 폭염이 드니까 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밀은 선선해야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밀 농사를 망쳤어요. 싸게 밀을 거기서 공급해 먹던 중동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독재 사회는 살겠는데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나라를 뒤집어 버립니다.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요. 더위가 아니라 식량 문제, 물 문제 때문에 생긴 전쟁 때문이 아닐까. 이런 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꽤 오래 살아남을 거고 그 동안에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져 나갈 거예요. 장훈재 교수님은요? 지금 약간 6차 대멸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대한 교수님과 반대로 완전히 대멸종이 맞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멈춰가지고 이 멸종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희망적인 관점이라면 제 생각에는 인간이 점점 뭔가가 줄어들고 멸종할 위기가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인간은. 그게 뭐 자원을 고갈시키든 기후를 더 파괴하든 간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시도를 다 할 거고 빙고. 그 과정에 다른 것들은 다 멸종을 할 거라고 봐서 그러니까 저는 이미 멸종은 시작됐다고 보고 오히려 있어요.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인간 위의 것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돼 있을 정도로 이 삶이나 생명에 대한 이 집착이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최대한 늦게 멸종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개개인에게 물어본다면 네.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고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가족이랑 같이 앉혀놓고 너네 가족이 사라지면 되라 했을 때 아유, 눈만 저희가 펑펑이지. 잘못했습니다 할 사람 없죠. 왜 없죠. 다 살아남으려 노력하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포기 안 하고 마지막까지 발버둥 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이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인간이 멸종되는 게 전체 그 종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그냥 도움이 깔끔하게 멸종해드리는 게 아니죠. 인간이 없으면 우주가, 지구가, 자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교수님은 인간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속이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생물들을 빙의한다면 투표로 다수결로 인간을 없앨래 남길래 하면 없앨래가 압도적으로 저는 많은 득표를 얻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그 스미스 요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간 너희들은 바이러스야. 이 지구의 바이러스야. 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AI가 이제 그런 걸 좀 네. 깨달을까봐 지금 두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 많은데 그럼요. 꼭 나쁜 인간들 몇몇 때문에 AI가 판단 오류낼까봐. 네. 네, 향성 씨는요? 저는 사실 약간 이 사이인 것 같아요. 멸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대멸종의 기준은 아닌데
그쪽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저도요. 대멸종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말씀하신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막 와요. 대기가스, 뭐 석탄, 뭐 다 맞죠. 느껴지잖아요. 산업혁명 너무 피부로 와닿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요즘 일론 머스크가 가장 화성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행성 종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인류가 가능한 쪽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적응을 하는 아이고 거죠. 좋다. 할 수 있는 걸 거기서 그렇지. 다 하는 거죠. 여기서 지구에서 복작복작 살지 말고 그렇죠. 나가서 여기서도 조금 판 벌리고 해서 좀 나누자. 사실 그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도 할 것 같아요. 오전 지금 구멍 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아예 로켓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쉴드를 야 지구 쉴드 이런 거를 이제 기술로 그냥 나노 막 그런 기술 있잖아요. 로봇 나노 막 그런 기술 막 AI 짬뽕 해가지고 막 그런 기술들 그런 기술들로 이제 인간이 결국엔 기술로 멸종을 최대한 속도를 좀 늦추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관장님. 근데 그 필요 없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가 없어요, 관장님. 아니 쉬운 방법이 있어. 정말 쉬운 방법이 뭐예요?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뭐 딴 데 가서 뭐 테라포밍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주위에 막 쓸 필요도 없고 네. 딱 우리가 몇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할까요? 일단 환경을 지키면서 플라스틱 좀 줄이는 나가는 거랑 네. 두 번째요. 육식 특히 소고기, 양고기 좀 줄이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 전환입니다. 근데 우리 기술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엄청나게 많아져요. 원인을 알고 있고 해결하는 방법을 너무나 쉬운 방법을 알고 있어. 근데 이 쉬운 걸 놔두고서 화성 가고 저기 뭐 달 가고 난 화성 달 가는 거 찬성해요. 같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티켓 저는 있으면요. 나는 친구들 간다면 예. 격려해주고 뭐 생일 닭 파티 해주고 하겠지만 내가 갈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지구에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보 인류세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얘기했는데 인류세가 아직요 과학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닙니다. 2024년에 부산에서 세계 지질학 연맹 뭐 이런 총회가 열리는데 네. 이때 원래 그 인류세를 딱 선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었어요? 바로 전에 그 과학 지질학자들이 야 이건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거다. 너무 지질학적인 게 아닌 것 같고 물론 이 심각성은 알겠어. 심각성 아니니까 인류세라고 딱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시키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질학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정짓기는 어려운 것 아이, 같아. 그러면- 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과예요. 아, 초반에 겁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막 죄책감 느끼면서 그죠? 하지만 아직 인류세도 확정은 아니다 하는 걱정은 말씀이시고 아니다. 하지만 다들 대학-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대안은 있다. 좀 아낄 거 아끼고 들 쓰면서 그냥 이렇게 좀 이 지구에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인간의 특징이 과거를 봤을 때 소를 안 잃고 외양간을 미리 고치면 좋겠지만 아이 그런 건 없어요. 소를 잃으면 그래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 같아요. 소위 잃어봐야 외양간을 고칩니다. 예, 예, 그래서 같이 공존 공생할 수 있게끔 바꿔서 다 같이 살아남아야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를 위해서, 지구와 자연을 위해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죠. 자 살아남읍시다. 살아남읍시다. 네.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겁니다. 네. 오래 삽시다. 그리고 행성을 여행합시다. 벙커 다시 짓는 걸로 한번 알아보시죠. 가장 많은 앵콜 요청을 받았던 게 바로 외계 생명체 편. 소중한 시청자분들께 AS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 중에서도 지적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적이세요? 안지적일 건 뭐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리 은하에서 얼마나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좀 탐구해 보자. 이런 방정식을 이렇게 칠판에 씁니다. 이게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갈 길이 멀어요. 가야 되는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답을 찾았습니까? 그 이제 차차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사실 아무거나 말을 해도 돼요. 그게 과학자가 할 소리입니까? 정교한 아무 말 대잔치죠. 그렇죠. 한글로 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외계? 제일 처음 우리나라가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아니 어떡하시려고 그래 진짜. 걱정이 많으시군요. 외계인들한테 우리 지구인들은 이렇습니다라고 다 알려주고 있는 지금.